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정책 펀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자, 이번 펀드는요, 원금이 손실될 때 정부가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하고 소득공제 또 분리과세,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핵심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이런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우리의 K-뷰티 수출액이 21억 8천만 달러,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도 이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뷰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 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됩니다.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출시돼서 다음 달 11일, 6월 11일까지 3주 동안 판매가 됩니다. 자, 이번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총 150조 원을 투자하는 이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준비가 된 상품입니다. 1차 펀드 판매, 국민에게 6천억 자금 먼저 모집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입 방법,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구조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국민성장펀드, 참여형 성장펀드 참 관심도 많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는 20일 출시가 되는데요. 그래도요, 교수님, 많은 국민분들이 아직 잘 모르십니다. 세제 혜택 준다고 하더라. 손실 날 때 정부가 한 20%까지 먼저 책임진다더라. 전체 규모는 150조다. 이 정도만 알고 조금 더 깊이 못 들어가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모체가 되는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총 5년간 150조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국가랑 민간 기관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국가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가능성 있는 산업에 밀어주는 그런 정책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자산도 증식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 개인이 이제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번에 것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책 펀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여함으로써 나도 투자자 하나로서 이 정책 펀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상당히 자산 증식의 기회거든요. 실제적으로 미래에 이런 미래 첨단 산업이 잘 되면 엄청나게 부가 쌓일 것인데 이러한 부를 국민과 나누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 혜택, 그리고 과세 혜택,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성 그런 계획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 성장 펀드고요. 거기에서 한층 더 밑에 나온 것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다.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요. 일단은 이번에 국민 모집액이 6천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부 재정이 1,200억이 들어가서 모펀드가 되고 10개 자펀드 구성. 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부가 먼저 모펀드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 부분도 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는 국민 참여 성장 펀드 우리 6천억짜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펀드, 자펀드 좀 어렵거든요. 예, 약간 복잡하긴 한 건데 예. 이게 실용적인 면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일단 국민 자금이 6천억이 모입니다. 이제 네. 일반 개인이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를 하면 그 6천억을 이제 모으고 여기에 이제 국가 자금이 1,200억 원이 들어가서 7,200억 원이 이제 모펀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펀드에서 뭐냐면 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그 펀드입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또 새로운 펀드가 또 존재합니다. 그것이 자펀드인데 자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자펀드마다 특정 산업이나 사업에 특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모펀드에서 판단을 해갖고 이 자펀드에 투자를 하면 자펀드는 또 특정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10개라는 거죠, 자펀드가. 예, 네. 10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실이 어떻게 메꿔지냐. 이제 산업마다 어떤 자펀드가 10개인데 어떤 산업에서는 또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산업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자펀드가 손실이 20%까지 마이너스 20%까지 났을 경우에는 이 국가 재정 1,200원에서 우선적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뭐냐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손실이 났어도 그것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문제점이 있긴 입니다. 왜냐하면 30% 손해가 나면 그렇죠. 반토막 난다거나 이러면. 예, 그렇게 예. 위험성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펀드 중에서 이제 국가가 손실을 메꿔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국민 성장 펀드의 국민 참여 성장 펀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네. 그 10개 자펀드를 그럼 시중 운용사에서 파는 건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운용 뭐 이런 데서요? 예, 10개 네. 자펀드 운용도 그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예? 그렇죠? 예, KB자산운용 뭐 이런 데에서 아마 펀드 가입이 좀 가능할까요? 예, 10개 자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펀드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10개 자펀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중에 이제 펀드 회사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이제 모펀드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국민과 이제 자펀드 사이에 이제 모펀드가 있음으로써 이 모펀드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이제 삼성 자산운용 그리고 KB 자산운용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네. 이제 국민 투자가 이제 삼으로써 이게 전체적인 펀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6천억을 넣으면 그 6천억이라는 게 그 10개 중에 이렇게 뭐 하나를 골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이제 예, 예. 6천억을 내면 그것이 이제 골고루 퍼져서 이제 투자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네. 이제 모체가 되는 국민 성장 펀드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수익률이. 네, 자 국민 성장 펀드가 있고요. 그 한 테두리를 떼어놓은 것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고요. 거기에는 정부가 산업운용을 통해서 먼저 1,200억을 투자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6천억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 저기 나와 있죠. 자펀드 중에 손실이 날 때는 저기 있는 정부의 재정자금 1,200억에서 우선적으로 20%까지 각 개별입니다. 우선 변제를 해주겠다, 손실을 커버해주겠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자펀드 10개 얘기하고 AI 첨단 산업 뭐 이렇게 투자의 카테고리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투자 대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막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막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지 투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자 대상이 중요한 건데 이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래 가능성 있는 기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 이것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이제 자금 운용사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발해서 투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0%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산업, 그 큰 산업에서는 큰 기업한테는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60%의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나 그리고 코스닥 중심의 투자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래 산업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 기업만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자율 투자라고 이제 펀드 회사들이 40% 내에서는 이제 자율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에도 투자하면 투자하는 거네요. 예, 삼성 운용사가.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성장 가능성 기업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예. 위험성도 존재하는 기업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것도 40%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 위험과 이 안정성의 이 두 마리의 위험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정한 이제 국가 펀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코스피는 또 10% 제한이 있어서 아마 상장 주식에서는 코스닥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도 좀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가게 될 경우엔 투자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 커지고 이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지만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코스피 중심의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해봤다 어차피 성장할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5년, 10년인가 미래 산업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소외받은 기업 그리고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소외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원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긴 하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성도 동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이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제 뭐 공제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금융위원회도 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그 내에서 이제 최대한 국가가 원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자펀드 회사들한테 이제 모펀드 회사들한테 이제 돌리고 있는 것도 확실한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차에서 이제 걱정을 할 것은 이것이 이제 투기 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펀드 회사들이 뭐냐면 특정 작은 기업들의 그런 그 지분을 많이 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투기 조장이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어도 금융위원회가 분기가 아니라 매달로요 해당 투자돼 있는 이런 기업들의 좀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점검도 좀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22일 출시돼 가지고 3주 동안 판매가 됩니다. 6천억인데. 주변에 지금 거의 주식 열풍, 광풍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방 마감이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이게 선착순 개념일까요? 이것도 궁금하고 이게 1인당 어느 정도 한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개인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입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홈택스에서 그 서류를 떼야 됩니다. 이런 서류를 떼었고 결국 이걸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근로소득이 기준이 돼서 이제 선착순이 되는데요. 네. 그 근로소득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이제 1차적으로 이런 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가입 한도는 이제 전용 계좌 기준으로 1억 원이고 5년 누적으로 2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입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세금 혜택을
본의가 그것이거든요. 예. 그 세금 공제 혜택은 이제 7천만 원까지 이게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3천만 원 정도 이제 하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이제 야심차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유천억이라는 그 자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기가 없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수익이 날 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확신을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조기에 마감될 확률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3주간 선착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 1억 원, 우리가 5년간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에 5년간 2억 원까지 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세제 혜택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절세 효과,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투자 금액 구간별 소득 공제도 적용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좀 자세히 알아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금액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절세 효과, 세제 혜택만 따로 집중적으로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소득 공제 혜택이란 게 가장 중요한 혜택인데요. 이것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대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7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일어나는데 네. 이 공제액이 또 다릅니다. 구간이 있어서 처음에 3천만 원까지는 40%가 공제율이고 소득 공제율이고, 네. 3천에서 5천까지는 20%, 그리고 5천에서 7천만 원까지는 10% 공제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 3천만 원대까지가 가장 크네요. 예, 3천만 원까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이면 이제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이 되면, 만약 3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다.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 액수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의 이제 소득 공제. 1,200만 원의 네.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연봉이 1억이다. 그 1억 과세 대상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세금이 거치는데요. 만약에 투자를 3천만 원을 했다. 이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1억에서 1,200만 원이 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표에서 빠지는 거죠. 예, 과표에서 빠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간이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잖아요. 마지막 구간인데, 이제 한 연봉 1억, 과세 대상 소득 1억이 되면 그 최고 세율 구간이 이제 35%가 네.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35% 곱하기 1,200만 원이라서 420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 적용 구간에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그 액수는 많습니다. 네. 그 절세 효과는 많지만은 또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정부가 손실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을 해주고, 뭐 개인별 혹은 투자 금액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 펀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손실이 한 30% 나도 이익일 수가 있는 거예요. 20%는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이 세제 혜택 받은 거로 이렇게 좀 매칭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부분 하나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폐쇄형 구조라고 하죠. 5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 점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쓸 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넣어서 그때그때 좀 빼야 되는데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왜 또 이렇게 중도 환매 불가능 규정을 넣는지도 당국의 명분 같은 것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이 5년 동안,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것이 그렇죠. 이번 펀드의 최대 단점인데, 실제 이 정책 펀드나 이제 국가 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해,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조성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년, 10년은 이 펀드가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할 때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최소한 5년 동안은 환매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환매가 안 돼서 안정적인 펀드가 운영이 돼야지만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제 정부 혜택도 입장에서. 그렇죠. 예, 세제 혜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조항이 있고 그 세제 혜택을 이제 누리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양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3년 안에 이제 양도가 하면 양도란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 펀드 지분을 이제 소유권을 이제 넘기는 것인데 네. 이게 3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갔던 세제를 다 정부가 강제로 추징을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국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 펀드를 유지하고 일단 최소 5년 동안도 국민도 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같이 함께하고 또 5년 동안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5년 동안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펀드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 펀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속 지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정부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무조건 이것이 환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리고 상해 질병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면 또 가능하긴 하지만은 실제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부 펀드, 우리가 관제 펀드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펀드들이 있었죠. 뭐 뉴딜 펀드, 녹색 펀드도 있었고요. 다른 정부 때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좀 다른 국민성장펀드의 다른 점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정책 펀드들이 다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연간 2%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4년간 환매가 불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도 낮으면 실제 예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이제 개인 투자 면에서는 상당히 실패한 펀드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정부는 그걸 많이 분석을 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 펀드들은 너무나 정책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일단 정하고 그 정책에 맞는 투자 대상을 정했어요. 라고 가정의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국가 정책 자체가 그린 그리고 환경 에너지 쪽인데 네. 이쪽에 많은 투자 대상을 정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산업이 부흥을 하지 않고 침체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펀드 자체도 이제 손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펀드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 자체가 첫 번째 단어에서 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반도체. 네. 물론 그것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코스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발전하면 이런 AI 산업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펀드 자체가 이제 그런 과거에 같은 손실에 그런 거는 안 겪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너무 정책에 치중하지 말고 투자 자체에도 신경 자율성. 씁니다. 네. 이 자율성을 많이 감안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손실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정부에서 첨단 산업이라고 좀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운용하는 주체들, 운용사들의 또 실력 발휘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국민들이 과연 얼만큼 뜨거운 관심을 줄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 참여 성장형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